전쟁이 한창일 때는 피난민들이 나무로 몰렸다. 부산이 가까운 원래에도 수많은 피난민들이 거쳐갔다. 시골 아이들에게는 피난민 행렬이 신기한 구경거리였다. 언니는 오빠와 나를 데리고 자주 역전까지 나갔다. 기차 지붕에까지 올라가 있는 피난민들을 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역전에 나갔다가 부역에서 돌아오던 아버지를 만났다. 그 기억은 유독 생생하다. 나를 유난히도 예뻐했던 아버지는 나를 번쩍 안아올려 내 뺨에 뽀뽀를 해주었다. 꺼끌꺼끌하기만 하던 아버지의 수염이 지금도 생각난다. 그때 아버지가 쥐어주었던 초콜릿. 그것이 내가 처음 만난 미국이었다. 나에게 미국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면 혀에 살살 녹던 그 초콜릿 맛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아버지는 전선에서 미군들 머리를 깎아주고 남는 시간에는 자벽부로 일했다. 아버지는 그때 배운 실력을 집에 와서 과시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미군들이 참을성이 꽤나 많은가 보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가위로 내 머리를 자를 때면 어김없이 내 귀나 목에 상처 자국을 남겼기 때문이었다. 다른 때는 다 좋았는데 머리를 깎아준답시고 가위를 들고 나서면 아버지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아버지가 부역을 나간 사이 엿공장을 도맡다시피 한 어머니는 무리를 했는지 늑막염에 걸리고 말았다. 어머니는 갓난아기였던 남동생 규호를 12살이 된 언니에게 맡기고 부산에 있는 병원에 다녔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어머니의 통원 치료는 몇 년간 계속되어 번거로웠다. 결국 내가 6살 때 온 식구가 부산으로 이사했던 것은 그 이유였다. 아버지는 외가 친척의 주선으로 철도청에 이발사로 들어갔다. 월급은 그야말로 쥐꼬리였다. 6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다. 게다가 그 알량한 월급 봉투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었다. 평소 화투를 좋아하던 아버지는 자주 노름판을 기웃거리다가 월급을 몽땅 잃고는 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생활전선에 나섰다. 길가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차린 것이다. 얼마 후에는 이웃 아주머니의 주선으로 양키 물건 장사를 시작했다. 언니가 다시 집안 살림을 도맡게 되었다. 니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참말로 멍텅구리였대. 찌름도 못 쓰고 공부는 맨날 꼴찌에서 뱅뱅 돌고 참 신기했던 거는 찌름도 못 쓰는 기 국어책을 줄줄 읽는 기라. 그래서 글자를 가리키면 이게 무슨 자고 하이 모른다 이가. 나중에 알고 보이 외우는 거는 잘해서 편거에 읽는 거 보고 딸딸 외워부린기라. 초등학교에 다녔는데도 어렴풋하기만 한 부산 시절을 언니가 가끔 돌이켜주었다. 그러고 오전반 오후반도 잘 몰라갖고 학교 갔다가는 몇 번이나 해탕치고 와서 뚜드기 맞고 엄마도 저래갖고 자는 나중에 어찌 살지 참말로 걱정이대 했는데 그때 나는 한심할 정도로 멍텅구리였다. 나는 오빠와 함께 서면에 있는 성지초등학교에 다녔는데 걸어서 30분쯤 걸렸다. 학교 바로 옆에 미군 부대가 있었다. 학생 수에 비해 교실이 부족해서 2부제를 시행했는데 수시로 바뀌던 오전반 오후반을 기억하는 일이 내게는 무척이나 힘들었다. 오전반인데 점심시간이 지나 등교했다가 터덜거리며 돌아온 적도 많았다. 반대로 오후반인데 아침에 갔다가 되돌아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고 보면 교실에는 많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남들보다 학교는 훨씬 더 많이 다닌 셈이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당시 아버지는 철도청의 말단 공무원으로 충북 제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보일러와 유류 관리를 담당했는데 월급 봉투는 여전히 얇게만 했다. 제천에 홀로 떨어져 있던 아버지의 노름벽은 극에 달했다.
급기야는 어머니가 양키 물건 장사로 가슴 졸이며 모은 돈으로 장만한 부산의 집까지 날릴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식구는 부랴부랴 이삿짐을 챙겨 부산을 떠나 제천으로 향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어머니도 울었고 언니도 울었다. 왜 우는지 영문을 몰랐지만 나도 울어야 할 것 같아 덩달아 엉엉 울었다. 초등학교 4학년,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제천에서 처음 받은 문화 충격은 사투리, 즉 언어였다. 주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투리를 쓴다는 것은 문화 충돌이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집에서 수도가 없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공동 수도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했다. 이사한 첫날 저녁, 어머니와 언니는 집을 정리했고 초등학교 6학년이던 오빠와 내가 물당번이었다. 오빠와 나는 양동이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공동 수도로 갔다. 동네 사람들이 물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우리도 엉거주춤 줄을 섰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우리 차례가 되었다. 내가 양동이를 수도꼭지 밑에 놓자 오빠가 수도꼭지를 틀며 말했다. 헹가라, 헹가라! 하지만 수도의 물살이 너무 세서 헹굴 수가 없었다. 나는 오빠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장가라, 장가라! 순간 주위가 왁자해졌다. 사람들이 배꼽을 쥐며 웃어대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겠는지 서로 마구 때려가며 웃었다. 오빠와 나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우스워 죽겠다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한참을 웃고 난 아주머니들이 겨우 웃음을 그치며 물었다. 야들아, 그게 뭔 소리여? 뭐 행가라 하고 또 뭐라 그랬지? 그리고는 또 떠나갈 듯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창피해서 죽고 싶었다. 우리는 입을 꾹 다물고 물을 받았다. 물이 다 차지도 않은 양동이를 빼들고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듯이 급히 걸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풀밭 길에까지 이르자 숨이 찼다. 나는 양동이를 내려놓으며 씩씩댔다. 오빠야, 니 때문에 참말로 부끄러워 죽을 뻔했다. 아이고, 지는 나는 니 때문에 더 창피했구만은. 오빠애가 물만 빨리 잠갔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다, 애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물만 잠그면 되시긴데 걔이 행가라 해갖고. 마음씨가 착하기만 했던 오빠는 말씨름을 해봐야 득될 게 없다 싶었는지 집에 올 때까지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제천 우리 집은 삼거리에 있었는데 길 쪽으로 난 작은 가게를 술집으로 세주고 있었다. 술집은 늘 주정뱅이들로 시끌벅적해서 처음에는 신기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호기심은 깨끗이 사라졌다. 서로 잘난 척하며 떠들어대는 주정뱅이들은 꼴도 보기 싫었다. 그들 틈에서 히히덕거리는 술집 아주머니도 천해 보였다.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내가 그 술집 딸이라고 오해라도 할까봐 우리 대문도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워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아무도 없을 때만 집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러나 술집 딸로 오해받을까봐 그토록 애면글면하던 내가 바로 그 술집 딸이 되고 말았다. 내가 동명초등학교 5학년 때 세주었던 술집을 어머니가 인수해서 직접 꾸려가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가만히 있다간 6식구가 다 굶어 죽게 될 판이었다. 원래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집에서 살림을 하던 언니가 어머니 뒷바라지를 맡았다. 집안 청소는 내 몫이 되었다. 워낙에 게을러 터졌던 나는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갈 궁리만 했다. 그리고 언니와 나보다 힘센 오빠와 남동생은 오히려 집안일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너무 못마땅했다. 내가 언니한테 불공평하다고 항의하자 언니는 내 머리를 쿡 쥐어박으며 버럭 고함을 질렀다.
그것도 모리나. 니는 가시나 아이가. 나는 정말 매를 맞을까봐 겁이 나면서도 가시나가 우째서 머시마는 가시나보다 뭐가 더 잘났는데 라며 속으로 꿍얼거렸다. 남녀차별에 대한 반항심은 그렇게 눈뜨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일들에도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머니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크건 작건 의식도 하지 못한 채 얼마나 차별을 하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딸들을 무척이나 차별했다. 가시나는 다 쓸데없다. 가시나가 어딜 금방지구로. 집안일은 가시나가 하는 기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들. 똑같이 학교를 다녔지만 가시나는 집에 오면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고 사내 아이들은 공부를 하든지 나가 놀든지 제 세상이었다. 먹는 것까지도 차별했다. 항상 보리밥 차지였던 나는 쌀밥을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라면 소원이었다. 매들기를 물 마시듯 하던 어머니의 불같은 성격이 무서워서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차별을 당하면 당할수록 마음속으로는 결심이 굳어갔다. 여자도 남자들 못지않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증명해 보이리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틈이 날 때마다 책을 붙잡았다.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성적은 내가 술집 딸이라는 데에서 오는 열등감을 감싸주는데도 적지 않은 힘이 되었다. 나는 어머니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아이였다. 그렇게 하면 가시나도 쓸모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이었었다. 이른 봄날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우리 집에 새들어 살던 연탄장수 아주머니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간다며 나섰다.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우리들을 보고 아주머니를 따라 나무를 해오라고 말했다. 언니와 오빠는 펄쩍 뛰었다. 창피하게 왜 나무를 해오는겨? 엄마, 내가 갔다 올게. 나는 어머니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다. 어머니가 싸주신 점심을 들고 옆방 아주머니를 따라 나섰다. 어른들에게는 멀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언덕 같은 산이었지만 5학년 여자아이에겐 꽤 멀고 높았다. 산으로 들어서자 벌써 등줄기에 땀이 흘렀다. 산바람이 그렇게도 시원했다. 잠시 쉬는 동안 노란 개나리와 봉오리가 진 진달래를 보자 공연히 가슴이 설레었다. 아주머니가 하는 대로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를 주섬주섬 주었다. 발밑에서 바삭바삭 부서지는 나뭇가지 소리가 신기했다. 예, 이제 그만 점심 먹자. 아주머니와 함께 앉아 도시락을 풀었다. 어머니가 가게에서 팔다 남은 순대와 내장이 보리가 약간 섞인 밥 옆에 반찬통에 들어있었다. 워낙 손이 큰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은 푸짐했다. 김치와 보리밥이 전부인 아주머니가 내 도시락을 흘끔흘끔 쳐다보았다. 아주머니요, 이 밥 내한텐 너무 많아예. 나머지는 아주머니 다 드이소. 반도 안 먹은 도시락을 아주머니에게 드렸다. 아니, 왜 입맛이 없냐? 맛있겠는데. 배가 불러서 그래 얘. 아주머니 다 잡수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개나리를 꺾으러 갔다. 조그맣게 묶은 나무찜을 머리에 이고 아주머니의 뒤를 따랐다. 해가 막 넘어간 저녁길을 부지런히 걸어가는 작은 소녀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콧잔등에도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어루만지듯 스치는 바람이 상쾌했다. 야, 왜 산에서 나무를 훔쳐오냐? 야, 이 도두가 산에 나무를 심어도 시원찮은데 왜 나무를 훔쳐와? 내 또래의 동네 사내 애들이 돌을 집어던지며 퍼부어댔다. 내 얼굴은 금세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야, 이놈들아. 훔치기는 뭘 훔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오는 거지. 저리 가지 못해, 이놈들? 아주머니가 호통을 쳤다. 주워오기는요. 저 지지반은 꽃을 꺾고 오잖아요. 또 한 아이가 돌을 던졌다. 창피하기도 했고 비참한 생각도 들었다. 울컥 설움이 치밀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못된 동네 개구장이들의 짓궂음에도 까딱하지 않는 영화 속의 착하고 가난한 주인공 소녀가 된 듯한 우쭐함도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내 나무찜을 보고 대견해 하셨다. 나는 신이 났다. 그러나 내 신바람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다. 팔과 목이 못 견디게 가려웠다. 긁는 데마다 빨간 좁쌀알 같은 것이 오돌토돌 돋아났다. 반점은 순식간에 얼굴에까지 퍼졌다. 옷이 오른 것이었다. 아이고, 얼굴이 이게 뭐고? 언니는 며칠 동안 아침마다 내 머리맡에 앉아서 정성스레 약을 발라주었다. 나는 지금도 언니의 그 부드러운 손길을 기억하고 있다.